깊은 잠을 부르는 이야기에 푹 빠져볼까요? 하지만 잠시 이야기에 너무 몰입해 나중에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니 지금 미리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흔히 우리 행성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이라면 공룡에게 닥쳤던 종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시나리오에 익숙하죠. 하늘에서 불벼락처럼 쏟아진 거대한 소행성, 그 뒤를 이은 끝없는 겨울, 그리고 거대한 파충류 왕국에 피할 수 없는 종말 말입니다. 하지만 훨씬 덜 알려졌지만 역설적이면서도 훨씬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거의 완벽하게 절멸시킨 가장 거대한 대멸종은 공룡이 출현하기 훨씬 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보다 2억 5,200만 년 전 최초의 공룡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참 전 우리 행성은 이미 그 자신만의 전례 없는 종말을 경험했습니다. 그 아득한 옛날 세계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룡이 아닌 전혀 다른 때로는 환상적인 생명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육지에서는 콧불소의 묵직한 힘과 파충류의 비늘 박힌 외피를 동시에 품은 듯한 거대한 동물, 수국류들이 유유히 거닐었으며 하늘 높이에는 현대 독수리의 날개 너비에 필적할 만한 거대한 잠자리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놀랍도록 복잡하고 깊이 뿌리내려 번성했던 생물권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생물권이 지구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페름기 대멸종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사건은 현재의 시베리아 지역을 휩쓴 전례 없는 일련의 화산 폭발로 촉발되었습니다. 그 재앙적인 결과로 모든 해양 생물의 90% 이상이 그리고 육상 척추동물의 약 70%가 멸종에 이르렀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유독 가스로 오염되었고 바다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광활한 산성 사막으로 변모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거대한 재부팅이자 급진적인 정화 작업, 생물 다양성의 거의 완전한 초기화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사에 믿을 수 없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비극, 이 전 지구적 붕괴가 무대를 깨끗이 정리하고 이후 공룡들이 비상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전례 없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공룡들은 생명으로 들끓는 풍요로운 세상에서 진화적 정점에 오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이전에 거의 잊혀진 시대의 영이 나는 잔해 위에서 새롭게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행성의 최초 주인이 아니라 불탄 폐허 위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종과 그 특성을 건조하게 나열하거나 인기 다큐멘터리처럼 사건들을 설명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대담한 권력 장악에 대한 흥미진진한 서사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명 그 자체가 절대적 소멸의 벼랑 끝까지 내몰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회복력을 찾아냈을 뿐 아니라 결국 우리 행성에 존재했던 가장 위대하고 어쩌면 가장 두려운 생명체들을 탄생시켰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망각의 그림자 속에서 겸손하고 재빠르며 언뜻 보기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던 생명체들이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효과적인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유의 골반뼈 구조부터 고효율적인 호흡계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진화적 이점들을 바탕으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전 세계를 지배하며 놀랍게도 1억 5천만 년이라는 경이로운 시간 동안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연대기가 아닙니다. 대륙들이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고 기후가 급진적으로 변모하며 모든 생명체의 지배권 자체가 위태로운 진정한 진화 스릴러이자 행성 단위의 지정학적 서사시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그림에서 가장 큰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들의 이후 승리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진정 대담하고 믿을 수 없는 진화 자체의 구상입니다. 불과 독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거의 텅 비고 독성으로 가득 찬 캔버스, 불안정한 대기와 혼란스러운 기후로 변해버린 세계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황폐한 캔버스 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몇몇 집단들이 태양 아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경주를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는 재빠르고 활기차며 비교적 작은 생명체들, 즉 미래의 공룡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미래 행성의 지배자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몰락한 문명의 잔해 속을 날렵하게 오가는 영리한 기회주의자, 생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의 깊숙이 숨겨진 해부학적 구조와 신진대사의 특성에 놀라운 미래로 향하는 열쇠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의 개보다도 겨우 큰 정도였던 이 평범해 보이는 생명체들 속에서 미래의 티라노사우루스나 거대한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웅장한 원형을 보는 것은 마치 최초의 반짝이는 트랜지스터에서 현대 슈퍼컴퓨터의 잠재력을 예견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세계에서는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했던 절대적인 아웃사이더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논쟁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실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볼 때 필연적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시대의 변화는 단순한 행성적 상황들의 우연한 조합이었을까요? 아니면 생명 그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변형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소멸의 경계에서만 진정한 잠재력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러한 탐구의 열망에 동참하며 저는 여러분을 단순히 방관자가 아니라 고생물학 탐정의 작업과도 같은 흥미진진한 지적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는 고대 생명체들의 인상적인 복원물을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더 깊은 곳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명체들의 내부를 들여다봄으로써 그들의 경이로운 성공의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천재적인 공학 설계의 표본으로, 그리고 그들의 생리적 과정을 다른 생명체들이 필연적으로 멸망했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번성할 수 있게 해준 독특한 소프트웨어로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의 흐름이 바위 속에 조심스럽게 남겨둔 흔적들을 따라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행성이 겪은 가장 거대한 생물학적 재앙의 잿더미와 폐허 속에서 어떻게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오래 지속된 왕조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매혹적인 탐구에 몰입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2억 5,2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초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가장 깊이 놀라게 할 첫 번째 것은 이 세계의 절대적인 이질감과 낯설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풍경이나 익숙한 감각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은 산소 부족입니다. 당시의 대기는 희박했고 산소가 극히 부족하여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심장은 공기 중에 거의 없는 것을 혈액에 공급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격렬하게 뛰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자연의 향기 대신 공기는 행성적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유황 화합물의 냄새와 과열되고 불탄 땅 위에서 끊임없이 몰아치는 끝없는 마른 번개로부터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금속성이고 살균된 오존의 맛이 뒤섞인 진하고 숨막히는 혼합물이었을 것입니다. 발밑에서는 익숙한 흙 대신 녹슨 것처럼 미세하고 붉은 먼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공중으로 흩날렸을 것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바위의 향기를 풍기며 마치 영혼 자체의 냄새를 풍기는 듯 했습니다. 그 시기의 세상은 시각적으로 텅 비어 있고 단조로운 광경을 이루었습니다. 지평선은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아지랑이 속으로 사라졌고, 색이 바랜 듯 희미하지만 동시에 적대적인 태양은 모든 것을 날카롭고 번쩍이는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소리의 풍경은 침묵의 교향곡이었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로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지며 압도하는 거대한 황량한 공간의 침묵이었죠. 기분 좋은 새들의 노랫소리나 성가신 곤충들의 윙윙거림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판게아라고 알려진 단일 초대륙의 끝없는 평야를 자유롭게 헤집고 다니는 바람의 지속적이고 애잔한 휘파람 소리, 그리고 가끔 지평선 너머에서 들려오는 번개의 말은 갈라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침묵을 깨는 유일한 살아있는 소리는 작은 도마뱀과 같은 생명체가 바위의 한 구원의 그림자에서
다른 그림자로 쏜살같이 달려갈 때 들리는 다급하고 신경질적인 발톱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종말 이후의 세계, 이제 막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세계였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물학적 시대의 DNA 깊숙이 새겨진 세 가지 불문율, 세 가지 근본적인 코드를 철저히 지켜야 했습니다. 첫 번째이자 단연코 가장 중요한 코드는 무자비한 효율성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산소 부족과 극도로 부족한 식량 자원이라는 조건 속에서 에너지는 유일한, 아니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모든 움직임, 모든 숨결, 모든 심장 박동은 최대한 경제적이고 목적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칼로리를 비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생명체도 빠르고 피할 수 없는 멸망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진화는 완전히 새로운 신체 구조에 원칙적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이전에 몸통 옆에 위치했던 동물의 사지들은 몸통 아래로 엄격하게 이동하기 시작했고 서투른 버팀목에서 고효율적인 지지 기둥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움직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데 드는 에너지 소모를 급진적으로 줄이고 미래의 전례 없는 지구력과 지배력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원칙 또는 코드는 기회주의라고 직접적으로 부를 수 있는 보편성이었습니다. 극도로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종에 협소한 전문화가 사형 선고와 동의어였습니다. 단 한 가지 특정 식물만 먹거나 오직 한 종류의 먹이만 사냥할 수 있는 유기체는 먹이원과 함께 필연적으로 멸종했습니다. 이 무자비한 진화 경쟁에서 승리한 것은 일종의 생물학적 잡초였습니다. 즉, 그들이 마주치는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가장 다양한 서식지에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기회주의자의 가장 명확한 예는 리스트로사우루스였습니다. 이들은 짧은 다리와 복잡한 이빨 대신 강력한 뿔 달린 부리를 가진 다소 서투른 통통한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특별한 힘이나 탁월한 속도를 자랑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생존력과 잡식성으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척추동물이 될 수 있었고 진정으로 극한 조건에서의 생존을 구현하는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본적인 코드는 속도와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느리고 두꺼운 갑옷으로 뒤덮인 거대한 존재들의 시대는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 함께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작고 더 빠르며 훨씬 더 정교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어 다가오는 위험을 제때 감지하거나 반대로 번개처럼 빠르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존재들이 논쟁할 수 없는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세상은 느려 터진 무거운 전차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강인한 단거리 주자들과 빠른 게릴라들을 위한 경기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생태학적 대변혁의 거대한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 현대 세계의 현실에 정확하고 명확한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존의 거대하고 둔한 구형 국영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던 전 세계 경제가 갑자기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기존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생산 사슬이 파괴된 총체적 붕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살아남은 리스트로사우루스와 다른 수국류들은 마치 재앙에서 살아남은 공장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가장 원시적인 장비로 유일하고 지극히 단순하지만 생명의 필수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통조림 고기처럼 말이죠. 이 기업들은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 모델은 품질이 아닌 양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생한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우지만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룡의 조상인 초기 아르코사우루스들은 말하자면 낡고 파괴된 세상의 잔해 속 차고에서 태어난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벤처 스타트업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직 대규모 생산 능력도 그렇다고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식 기술을 복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생명체를 위한 원칙적으로 새롭고 혁명적인 플랫폼, 일종의 새로운 운영체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수직적인 다리 배치는 단순한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이동 효율성을 제공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차대 구조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공기 주머니를 가진 그들의 급속하게 형성되는 호흡계는 연료, 즉 산소의 심각한 부족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초강력 프로세서와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은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으며 첫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지만 그들의 기술적 우위는 근본적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생존이 아니라 미래의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지배를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황량하고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트라이아스기 경제에서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이곳에서 그들의 혁신적인 기술이 궁극적으로 기존의 모든 게임 규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대규모 페름기 대멸종이 휩쓸고 지나간 뒤 세계는 실로 수백만 년에 걸쳐 지독히도 연약하고 불안정한 균형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생존한 다양한 생명 집단들은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초대륙 판게아의 드넓은 평원에서 패권을 거머쥐기 위해 필사적인 생존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한편에는 시노돈트라 불리던 수국류의 후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땅딸막한 몸에 털이 무성했던 이들은 이미 미래의 포유류가 지닐 특징들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끈질긴 생명력과 탁월한 적응력을 지녀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생존의 무대 반대편에는 당대 트라이아스기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호령했던 진정한 지배자들, 즉 현대 악어에 가까운 친척인 위협적인 위양류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포스토스쿠스와 같은 일부 위양류는 길이가 무려 4m에 달했고 단단한 갑옷으로 온몸을 두른 채 먹이 사슬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압도적인 힘과 거대한 덩치로 무적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막 태동하던 이 생태계는 흡사 교착 상태에 빠져 모든 움직임이 멈춘 거대한 빙하기 전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당시 생태계를 구성하던 선수들은 분명 생존에 능했으나 그들이 택한 진화적 해법은 상당 부분 아득한 과거의 유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진대사는 상대적으로 느렸으며 육중한 몸을 움직이는 방식 또한 극심한 에너지 소모를 동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는 데는 탁월했지만 적극적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공격적인 지배자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시의 세계는 이 모든 정체된 흐름을 뒤바꿀 대격변, 즉 혁명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강력한 촉매였습니다. 기존 진화의 코드를 완전히 해독하고 생존의 문제에 질적으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전례 없는 지배의 시대를 열어줄 그야말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이자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생명체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세 번째 혁신은 바로 혁명적인 호흡계였습니다. 대부분의 현대 육상 척추동물처럼 흡입 배출 방식의 원시적인 폐 대신 공룡들은 발달된 기능을 갖춘 복잡한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이는 폐를 통해 공기가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엔진의 고성능 터보차저를 장착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극히 낮았던 트라이아스기 대기 환경에서 이러한 호흡계는 공룡들에게 엄청난 생리적 이점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공룡들이 경쟁자들이 금세 지쳐 떨어져 싸움을 계속할 수 없던 상황에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활동성과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들을 지닌 생명체들의 등장은 고대 세계에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초기 공룡들과 공존했던 거대한 위양류나 은밀하고 땅딸막한 시노돈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위협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첩한 어랍토르나 조금 더 컸던 헤레라사우루스처럼 오늘날 아르헨티나 지역의 지층에서 그 흔적이 발견된 초기 공룡들은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았습니다. 그들의 길이는 겨우 1에서 3m에 불과했으며 성체 포스토스쿠스와 정면 대결에서 공개적으로 맞설 수는 분명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초에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마치 진정한 생물학적 게릴라처럼 행동했습니다.
빠르고 날렵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끈기 있었던 이들은 거대 파충류의 어린 개체나 민첩한 시노돈트, 그리고 자신보다 작은 모든 생명체를 사냥하는 데 특화된 재빠른 포식자라는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둔하고 강력한 중전차에 비유할 수 있는 육중한 위약류가 있는 곳에 공룡은 특수부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빠르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효율적이며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독특한 생리와 에너지 효율적인 신진대사 덕분에 지친 기색 없이 몇 시간이고 먹이를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의 출현에 즉각적인 공포를 느낀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꾸준한 밀려남을 경험했습니다. 기존 생명체들은 모든 수준에서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강과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판게아의 가장 혹독하고 건조한 지역에서는 느린 신진대사를 가진 옛 파충류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죽어갔지만 공룡들은 그곳에서 오히려 활기차게 번성했습니다. 트라이아스기 세계의 누구도 이 신참들이 그저 잊힐 운명에 처한 또 하나의 자연의 실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지배적인 시대의 진정한 전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태계 내에서 지배적인 종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육상 생명체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변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운영체제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여 그토록 놀라운 이점을 제공했던 것일까요?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초기 공룡을 단순히 우리가 아는 동물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바라봐야 합니다. 마치 공학자처럼 극단적인 환경에서 완전한 지배를 위해 설계되고 조립된 혁명적인 전투기계로 접근해 봅시다. 그들의 경이로운 성공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중심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룡은 단순히 개별적인 유기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통합된 시스템이자 트라이아스기의 진정한 생물학적 슈퍼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복잡하고 고성능의 장치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우월함은 한 가지 개별적인 부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엔진, 견고한 차체, 그리고 가볍지만 튼튼한 골격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들에 기반하고 시너지 효과적인 조합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독특한 생물학적 기계의 보닛을 열고 그 역학적인 비밀과 놀라운 효율성을 낱낱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경이로운 성공의 핵심에는 엔진, 즉 독특하게 발달된 호흡계가 있었는데 이는 공룡들에게 거의 불공평할 정도의 진화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산소 농도의 대략 3분의 1 수준이었던 트라이아스기 대기 환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구력을 유지하는 능력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파충류들이 신선한 공기와 이미 사용된 공기가 폐에서 계속 섞여 극도로 비효율적인 원시적인 풀무식 흡입 배출 방식으로 숨을 쉬었던 반면 공룡들은 고성능 터보차저에 비견될 만한 호흡 시스템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몸 안으로 공기는 단순히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를 통해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뿜어져 나갔습니다. 이는 뼈 내부의 빈 공간을 포함하여 몸 전체에 걸쳐 퍼져 있는 복잡한 기낭망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해부학적 특성은 그들의 폐가 신선하고 산소가 풍부한 공기 흐름으로 끊임없이 채워지도록 보장했으며 죽은 공간이나 원치 않는 공기 혼합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그 결과 공룡들의 근육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경쟁자들이 잠시 격렬하게 움직인 후에도 금세 숨이 가빠지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공룡들은 수시간 동안 높은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 어떠한 추격전이든 지쳐 쓰러지는 마라톤으로 만들어 그 결과는 언제나 공룡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핵심 요소는 그들의 차체인 골반과 하체였습니다. 이곳 역시 진정한 공학적 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룡의 다리가 몸통 바로 아래에 위치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위치를 가능하게 한 독특한 해부학적 적응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고관절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대퇴골두가 들어가는 컵 모양의 오목한 부분인 비구는 공룡의 경우 막혀 있지 않고 바닥이 완전히 뚫려 있었습니다.
공룡에게만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은 마치 기계적인 잠금 장치처럼 작용하여 대퇴골이 엄격하게 수직 위치를 취하도록 물리적으로 강제했습니다. 이로써 다리는 더 이상 옆으로 벌어질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움직임 생체 역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기발한 해결책은 이동 역학 전체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이제 체중은 긴장된 근육이 아닌 뼈에 직접적으로 분산되었고, 마치 하중을 견디는 건축 기둥처럼 기능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균형을 유지하고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소비되었던 엄청난 양의 근육 에너지를 해방시켰습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앞다리가 더 이상 지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이들은 다른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방되었습니다. 사실상 공룡들은 최초의 영장류에게 손이 나타나기 100만 년 전에 완전한 손을 얻었던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골격인 뼈대입니다. 현대 경주팀이나 항공우주 설계사무소의 엔지니어라면 이 해법에 분명 감탄했을 것입니다. 뼈를 단단하고 따라서 무겁게 만드는 대신 진화는 최대한의 최적화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공룡의 뼈, 특히 육식성 수강류의 뼈는 복잡한 내부 빈 공간과 강화 격벽 시스템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기골 형성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이러한 내부 구조는 다리에 사용되는 트러스 구조나 항공기 날개에 사용되는 벌집 구조를 연상시킵니다. 그 결과는 전체 몸무게의 급진적인 감소와 함께 굽힘 및 압축 강도를 유지하거나 심지어 상당히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볍지만 놀랍도록 튼튼한 골격은 훨씬 더 작은 관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공룡들이 더 육중한 동시대 생물들보다 훨씬 더 빠른 출발, 급제동, 그리고 훨씬 더 민첩하고 정확한 기동을 보여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탁월한 특징들을 종합하여 이 완벽한 생물학적 기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상상해 봅시다. 우리 눈앞에는 초기 공룡의 사냥 장면이 선명하고 단계적으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단계, 발견과 추격 시작. 고대 판게아의 후텁지근한 평원, 뜨거운 전고. 당시 대부분의 파충류는 축 늘어진 채 자결하는 태양을 피해 그늘에 숨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웅 헤레라사우루스는 다릅니다. 고효율 호흡계로부터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의 고활성 신진대사는 그를 활기차고 집중된 상태로 유지합니다. 갑자기 그는 먹잇감, 둔한 시노돈트를 발견합니다. 추격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차체의 활성화. 시노돈트는 필사적이고 힘든 전력 질주를 감행합니다. 반쯤 구부러진 그의 사지는 한계에 달했고 몸은 좌우로 흔들리며 귀중한 에너지를 무자비하게 낭비합니다. 하지만 헤레라사우루스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는 단순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길고 탄력 있는 걸음으로 말 그대로 땅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수직으로 위치한 그의 다리는 완벽한 지렛대 역할을 하여 거의 에너지 손실 없이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는 따라잡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편안한 속도를 유지할 뿐 먹잇감이 운명적으로 잡힐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어진 적응들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어 전례 없는 효율성과 지구력을 지닌 포식자를 탄생시켰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지구상의 지배적인 생명 형태를 결정지을 진화적 승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엔진이 전력을 다해 작동합니다. 격렬한 추격전이 단 1분 만에 지나갑니다. 시노돈트는 숨을 헐떡이며 명백히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트라이아스기 대기의 희박한 공기 속에서 그토록 격렬한 부담에 전혀 적응하지 못한 그의 원시적인 폐는 제 기능을 멈춥니다. 근육은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겪기 시작하고 움직임은 느려지고 둔해집니다. 동시에 헤레라사우루스는 호흡 리듬조차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터보차저 원리로 작동하는 그의 폐는 혈액을 끊임없이 산소로 포화시켜 지속적인 에너지 흐름을 보장합니다. 이 포식자에게 피로란 완전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단계, 결정적인 기동과 마지막 공격은 먹잇감이 완전히 지쳤음을 확인한 헤레라사우루스는 가벼워진 골격의 명백한 이점을 활용합니다.
그는 갑자기 번개처럼 재빠르게 옆으로 돌진하여 즉시 시노돈트를 앞지르고 모든 도주로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기진맥진하고 균형을 잃은 시노돈트는 비틀거립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헤레라사우루스의 자유로워진 앞다리가 치명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발톱 달린 발에 강력한 일격, 그리고 먹잇감은 쓰러집니다. 진화에 의해 설계된 전체 시스템은 그 절대적이고 논쟁의 여지없는 우월성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평범한 사냥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머지않아 세상을 영원히 변화시킬 새로운 혁명적인 기술의 생생한 시연이었습니다. 사우로포드 공룡인 디플로도쿠스나 브라키오사우루스의 거대한 크기에 우리는 종종 감탄하며 고대 세계를 평화롭게 거니는 위험 있고 유유자적한 생물로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낭만적인 모습은 냉혹하고 현실적인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거대한 공룡의 삶은 결코 한가로운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연료를 찾아 섭취하고 가공하는 유일무이하고 절대적인 목표에 종속된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생산 과정이었죠. 매일 해뜰녘부터 해질녘까지, 그리고 어쩌면 어둠이 내린 밤에도 이 거대한 움직이는 생체 공장은 수백 킬로그램, 심지어 일부 대담한 추정치에 따르면 1톤에 달하는 식물을 끊임없이 삼키고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사람이 매일 승용차 한 대 무게에 필적하는 건초 더미를 통째로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사우로포드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긴 목은 주변 환경을 우아하게 둘러보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헥타르마다 식물을 체계적으로 쓸어 담는 강력한 크레인이나 산업용 수확기처럼 작동했죠. 단순하고 말뚝 같은 이빨이 박힌 턱은 정교하게 씹는 기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갈퀴나 예초기처럼 작동하여 수톤의 고사리, 침엽수잎, 소철잎을 뜯어내고 식도 깊숙이 밀어넣었죠. 이러한 생물의 삶에는 휴식이나 멈춤이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조롭지만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주기의 연속이었죠. 뜯어내고 삼키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수십 년의 생애 동안 단 한 마리의 사우로포드가 오늘날 숲 전체에 필적하는 양의 생물량을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의 생태계였으며 경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지질학적 힘이었습니다. 수톤의 유기물을 처리하며 세상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던 살아있는 엔진이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생물학적 기업 뒤에 숨겨진 진정한 보이지 않는 영웅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복잡한 물류를 책임지고 에너지 비용을 조달하며 이 생체 기적에 공학적 지원을 제공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뜻밖일 수 있습니다. 바로 공룡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무수히 많은 미세한 동맹자들이었습니다. 사우로포드 스스로는 아무리 강력한 생리적 능력을 가졌다 해도 엄청난 양으로 섭취하는 질기고 셀룰로스 풍부한 식물을 소화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이 과정을 위한 필수 효소가 전혀 없었죠. 이는 오직 나무와 종이만 먹고 생존하려는 시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힘든 작업은 그의 방대한 소화계에 서식하는 수조 개, 아니 수십조 개의 미세 유기체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군대가 수행했습니다. 사우로포드의 장은 작은 자동차 크기에 필적하는 거대한 발효조였으며 그 안에서 수십억 마리의 박테리아, 고세균, 원생생물이 화학공장 노동자들처럼 쉼없이 일했습니다. 진정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사우로포드라는 거대한 기계는 결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미세 유기체들은 다루기 힘든 셀룰로스를 분해하여 휘발성 지방산을 방출했습니다. 이 휘발성 지방산이야말로 거대한 사우로포드 몸체에 에너지를 공급하던 고옥탄 연료였죠. 이러한 내부 생체 반응기, 즉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공생 공장이 없었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우로포드조차도 풍부한 먹이 한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사우로포드에 숨겨진 엔지니어이자 기술자, 심지어는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식물 더미를 거대한 몸의 성장과 움직임, 그리고 천 유지를 위한 순수한 에너지로 바꾸어 놓았으니까요. 이처럼 거대 생물의 시대는 긴 목과 강인한 다리 덕분만이 아니라 거시 세계와 미시 세계 사이에 고대하고도 보이지 않는 동맹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사우로포드 자체는 거대한 배에 불과했고 그를 생명의 바다를 헤쳐나가게 한 진정한 선원들은 그의 내면에 깊숙이 숨어있던 이 미시적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초식 거대 공룡들로부터 육식 공룡들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놀라운 생활 속 사실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알로사우루스나 티라노사우루스의 두개골을 보면 단검처럼 생긴 거대한 이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번에 치명적인 모든 것을 부수는 마지막 물어뜯기를 상상하죠. 그러나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엄청난 힘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탁월한 신뢰성과 무고장성에 있습니다. 이 이빨들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총기의 탄창 속 총알처럼 소모품이었죠. 육식 공룡의 턱에서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나 리볼버의 회전 드럼처럼 끊임없이 이빨이 교체되는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기능적인 보이는 이빨 아래에는 이미 여러 개의 예비 이빨들이 즉시 교체될 준비를 마치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만약 티라노사우루스가 트리케라톱스와의 격렬한 싸움 중이거나 뼈를 으깨는 과정에서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그에게는 전혀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평범하고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죠.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새롭고 날카로우며 싸움에 완벽하게 적합한 이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수십 년의 생애 동안 한 마리의 수각류 공룡은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이빨을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입은 단순히 치명적인 무기들의 집합이 아니라 진정으로 스스로를 회복하는 무기고였습니다. 이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은 그들의 역사를 현실에 발붙이게 하며 새로운 이해의 깊이를 열어줍니다. 이는 육식 공룡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면서도 전투에서는 비교적 부주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들은 뼈를 물어뜯고 두꺼운 가죽을 찢을 수 있었으며 주된 도구를 손상시킬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일회용이며 쉽게 교체 가능했기 때문이죠. 육식 공룡의 무시무시한 위험과 맹렬함 뒤에는 최대한의 효율성,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절대적인 무고장성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세부 사항이 완벽하게 설계된 흠잡을 데 없는 생체 공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약 1억 년 전 백악기 중기 무렵 공룡의 제국은 절대적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그들에 의해 완전히 창조되었고 그들의 생존에 완벽하게 적응된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배는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마치 행성의 지질 구조 자체에 새겨진 듯 보였습니다. 미래의 남아메리카에 있던 울창하고 습한 열대림부터 북아메리카의 광활한 해안 평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륙에서 각기 다른 거대 공룡 왕조들이 거침없이 군림했습니다. 쥐라기의 사우로포드들의 직계 후손인 거대한 티타노사우루스들은 살아있는 산처럼 느리지만 위험있게 풍경 속을 이동했습니다. 오리주둥이 하드로사우루스와 갑옷을 두른 안킬로사우루스들의 거대한 무리는 수천 마리에 달했으며 무시무시한 뿔과 강력한 골격성 목덜미를 가진 트리케라톱스들은 자기 영역의 수호자로서 살아있는 요새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복잡하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먹이 사슬의 정점에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존재는 끊임없이 흐르는 무궁무진한 살아있는 생물량 덕분에 보장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은 완벽하게 조율된 시계처럼 작동했습니다. 각 종은 자신만의 독특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했고 모든 적응은 완벽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이 확고한 질서를 흔들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2억 5천만 년간의 끊임없는 전례 없는 성공의 최종 산물로서 당연히 진화의 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보여주었듯이 아무리 완벽한 메커니즘이라 할지라도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는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겉보기에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순간 시스템은 우주의 깊은 곳이나 행성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작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발밑에서 시작된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혁명이었습니다. 속시식물이라고도 불리는 꽃피는 식물들이 나타나 승리의 행진을 시작한 것이죠. 이 사건은 식물계 전체의 진정한 퍼펙트 스톰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공룡 식단의 기본을 이루었던 느리게 자라는 보수적인 고사리와 거치 식물과는 달리 꽃피는 식물들은 공격적이고 빠르게 자라며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진화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번식했으며 놀라운 속도로 새로운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 식물 전체의 운영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수억 년 동안 주로 녹색과 갈색이었던 세상은 이제 새롭고 밝은 색깔로 피어나고 전혀 새로운 향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거침없이 지배하던 거대 공룡들에게 이 아름다움은 다가올 재앙의 전조였습니다. 오래되고 익숙한 원료에 맞춰 완벽하게 작동하던 그들의 식품 산업은 완전히 새롭고 미지해 그리고 종종 유독한 산물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힘과 약점의 전형적인 변증법을 목격합니다. 초식 공룡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바로 그 위대함과 최고의 전문화가 뜻밖에도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로사우루스를 보십시오. 수백 개의 이빨로 이루어진 그들의 복잡한 치열은 질긴 쇠뜨기와 침엽수 잎을 철저히 갈아내는데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소화 시스템은 영양가 낮은 이 먹이에서 최대한의 칼로리를 추출하도록 조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꽃피는 식물들에 맞서 이 시스템은 치명적으로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식물에는 공룡이 전혀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던 알칼로이드와 다른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빠른 성장은 섬유질 함량을 줄여 오래된 소화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생물량 처리 공장들은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고사리 초원에 익숙했던 수천 마리의 무리들은 이제 낯설고 종종 먹을 수 없는 식물들에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을 수 없는 크기, 매일 수톤의 음식을 필요로 하던 그들의 엄청난 힘은 대사적 함정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규칙이 되돌릴 수 없이 변하기 시작한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대함에 갇힌 포로가 된 셈입니다. 먹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에서 시작된 이 위기는 필연적으로 그 정점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진정으로 완벽한 살인 기계였지만 거대하고 수톤에 달하는 초식 동물을 사냥하도록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그의 전략, 그의 생체 역학, 그의 엄청난 물어뜯는 힘은 모두 트리케라톱스와 에드몬토사우루스를 쓰러뜨리는데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신하들이 멸종하기 시작한다면 왕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형 초식 동물의 수가 줄어들고 무리가 파편화되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조차도 먹이를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사냥은 점점 더 위험하고 에너지 비용 면에서 비효율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거대한 포식자들이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생태계의 바로 그 응집력과 안정성이 가차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갑자기 자신의 힘, 크기, 왕관,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예측 불가능하고 극도로 불안정한 세상에서 이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텅 빈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주를 떠돌던 이방인이 지구에 충돌하기 훨씬 전부터 거대한 파충류의 위대한 시대는 이미 내면의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국은 보이지 않지만 끈질긴 질병, 즉 일종의 생태학적 동맥경화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공룡에게 내재된 진화적 패러다임, 즉 거대한 크기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추구하던 경향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치명적으로 유연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년 동안 그들이 건설하고 유지했던 고대 세계 질서는 꾸준히 발밑에서 사라져가며 훨씬 더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풍경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꽃피는 식물들이 거침없이 지배하고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번성했으며 새로운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적응력을 가진 작고 민첩한 포유류들이 번성했습니다. 한때 확고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시스템은 깊은 균열을 보이며 내적 안정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공중에 드리워진 중요한 통렬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우리 행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이 거대 공룡들은 형성되던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완벽하게 작동하던 이 완전한 우월성의 기계는 즉석에서 재정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주에서 날아온 마지막 불의 악장이 그 시대의 종말을 알리기 훨씬 전에 이미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을까요? 현대 대중의 의식 속에서 공룡 멸종 이야기는 종종 직설적이고 스펙터클한 블록버스터처럼 묘사됩니다. 거대한 우주 물체, 불의 대격변, 그리고 모든 것의 완전한 종말. 현재 멕시코 영토의 칙술루브 중돌구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리듐층의 발견으로 뒷받침된 이 단순화된 버전은 비극을 이해하는 데 의심할 여지 없이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객관성은 그림이 훨씬 더 다각적이고 극적이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사시대 거대 공룡의 멸종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단 하나의 소행성 충돌에만 귀결시키는 것은 마치 강력한 제국의 붕괴를 단 한 번에 패배한 전투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저명한 고생물학자들은 우주 충격이 근본 원인이 아니라 수십만 년, 심지어 수백만 년에 걸쳐 전개되던 거대한 드라마의 절정적인, 파괴적인 피날레였다는 가설에 기울고 있습니다. 그때쯤 지구는 이미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고 그 자연 면역 체계는 느리지만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작용한 또 다른 못지않게 강력한 적의 행동으로 약화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파괴적인 적은 진정 행성 규모의 거대한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땅의 데칸 트랩이라 알려진 지역에서 초거대 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립된 화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화산지대, 즉 15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걸쳐 펼쳐진 지구의 심장에 난 뜨거운 상처와도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수만 년 동안 쉼없이 뜨거운 현무암 용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분출된 현무암의 양은 너무나 거대해서 현대 프랑스 전역을 1km 두께의 층으로 덮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분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그리고 기타 유독성 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을 서서히 그러나 무자비하게 질식시킨 느리고 잔혹한 가스 공격이었습니다. 유황 배출물은 짙은 에어로졸 장막을 형성하여 태양광을 막아섰고 이는 화산 겨울이라 불리는 급격하지만 단기적인 한랭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졸이 거친 뒤에는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장기간의 극심한 더위로 이어졌습니다. 생태계는 무자비한 기후에 널뛰기 위해서 얼음과 불길 사이를 오가며 방황했고 이는 식물계의 안정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했고 이는 먹이사슬 전체에 파괴적인 연쇄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영향, 즉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과연 우주에서 날아든 충격이 이미 거의 닫혀있던 관에 박힌 마지막 못이었을까요? 따라서 하늘의 방랑자가 지구에 떨어지기 훨씬 전부터 공룡의 거대한 제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태학적 경화증이라 할 수 있는 느리지만 필연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과 절대적인 안정성에만 집중했던 그들의 진화 전략은 급변하는 환경 앞에서 치명적인 경직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수천만 년 동안 끈기 있게 건설하고 유지해온 고대 세계는 꾸준히 그들의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며 완전히 새롭고 더욱 역동적이며 혼돈스러운 생물권에 자리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 속에서는 꽃피는 식물들이 번성하고 수분 곤충들이 넘쳐났으며 놀랍도록 민첩하고 작은 포유류들이 지배했습니다. 이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었죠. 한때 영원하고 견고해 보였던 시스템은 분명한 붕괴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며 내부의 안정성을 잃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소행성이 끝내 우리 행성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공룡들은 이 새롭게 태동하는 세상에 과연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완벽하게 작동하던 이 지배의 기계가 과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재빠르게 스스로를 재편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마지막 불의 장막이 드리워지기 수백만 년 전부터 이미 완전한 몰락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현대 문화에서 위대한 공룡 멸망의 역사는 종종 거대한 소행성, 대규모 불의 종말, 그리고 모든 존재의 완전한 소멸로 이어지는 화려하고 직선적인 영화 블록버스터처럼 단순화되곤 합니다. 현재의 멕시코 영토에 위치한 칙술루브 분화구의 고고학적 발견과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이리듐층에 기반한 이 가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 오랜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 단서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학적 양심은 진실이 훨씬 더 다각적이고 비극적이며 복잡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대한 선사시대 제국의 몰락 원인을 오직 소행성 충돌 하나로만 축소하는 것은 마치 강력한 국가의 멸망을 단 한 번에 패배한 전투로 설명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저명한 고생물학자들은 우주에서 날아든 결정적인 충격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 수십만 년, 아니 수백만 년에 걸쳐 펼쳐진 장대한 드라마의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종착점이었다는 이론을 지지합니다. 그 무렵 지구는 이미 깊은 병을 앓고 있었고 그 자연적인 면역 체계는 스스로의 내부에서부터 느리지만 냉혹하게 작용한 또 다른 결코 얕볼 수 없는 위협적인 적에 의해 치명적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무자비한 적은 진정 행성 규모의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땅의 데칸 트랩이라 알려진 광대한 지역에서 무시무시하고 전례 없는 위력의 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립된 화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화산 지대였습니다. 15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며 뜨겁게 고동치는 지구의 상처와도 같았으며 이곳에서 수만 년 동안 쉼없이 엄청난 양의 뜨거운 용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분출된 현무암의 양은 너무나 엄청나서 현대 프랑스 전역을 1km 두께의 층으로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분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산화탄소와 유황, 그리고 기타 유독성 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나 단기적인 활동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을 서서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질식시킨 계획적이고 느린 가스 공격이었습니다. 유황 배출물은 짙은 에어로졸 구름을 형성하여 태양광을 막아섰고 이는 화산 겨울이라 알려진 급격하지만 단기적인 한랭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졸이 점차 흩어졌을 때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극심한 더위 시기를 초래했습니다. 생태계는 무자비한 기후에 널뛰기 위해서 얼음과 불길 사이를 오가며 내던져졌고 이는 식물계의 안정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했으며 먹이사슬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지구 생명 경제의 관점에서, 아니 더 정확히는 생체 에너지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존 경제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통화, 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생체량으로 전환하는 태양 에너지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성의 전 지구적 예산입니다. 데칸 분출은 이러한 생명 경제의 일종의 거대하고 질식시키는 세금이 되었고 끊임없는 영구적 초인플레이션의 원천이었습니다. 짙은 화산재 구름으로 인한 화산 겨울은 태양광 유입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이는 먹이 사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1차 생산 단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유황 배출로 야기된 산성비는 비옥한 토양과 광대한 바다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산 설비를 오염시켰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극심한 더위 시기의 반복은 생명의 시장에 참기 힘든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고통받은 것은 가장 큰 기업, 즉 거대한 공룡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오직 외부 환경의 안정성과 방대한 자원에 대한 꾸준한 접근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소행성 충돌 시점에는 지구 생명 경제가 이미 가장 깊은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화되고 재앙적으로 균형을 잃은 세계로 우주에서 날아든 충격이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 충격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완전하고 한순간에 초기화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였습니다. 이는 느리지만 파괴적인 화산 활동이 시작한 일을 끝장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설득력 있고 지적으로 정직한 사건의 해석은 이중 타격 시나리오 혹은 이른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입니다. 공룡들과 그들의 세상은 단 한 명의 살인자가 아니라 행성 규모의 복잡한 공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대칸 화산 활동은 생물권을 서서히 독살하고 꾸준히 약화시켜 마치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중증 만성 질환 환자처럼 생물권을 취약하고 극도로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생태계는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대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종 다양성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장 위태롭고 취약한 순간에 소행성 충돌이 뒤따랐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치명적인 급성 외상이었습니다. 이 요인들 중 하나만으로는 아마도 그토록 전면적인 멸종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며 서로의 파괴적인 힘을 몇 배로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멸종이 왜 그토록 선택적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종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확고했지만 근본적으로 유연하지 못했던 전체 시스템들을 붕괴시켰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혼돈의 이중 공격에 절대적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지만 무자비한 적은 진정 행성 규모의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도 땅의 데칸 트랩이라 알려진 광대한 지역에서 무시무시하고 전례 없는 위력의 분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립된 화산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대한 화산 지대였습니다. 15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며 뜨겁게 고동치는 지구의 상처와도 같았으며 이곳에서 수만 년 동안 쉼없이 엄청난 양의 뜨거운 용암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분출된 현무암의 양은 너무나 엄청나서 현대 프랑스 전역을 1km 두께의 층으로 완전히 덮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장대한 분출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산화탄소와 유황 그리고 기타 유독성 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뿜어냈습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나 단기적인 활동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성을 서서히 그러나 체계적으로 질식시킨 계획적이고 느린 가스 공격이었습니다. 유황 배출물은 짙은 에어로졸 구름을 형성하여 태양광을 막아섰고 이는 화산 겨울이라 알려진 급격하지만 단기적인 한랭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졸이 점차 흩어졌을 때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극심한 더위 시기를 초래했습니다. 생태계는 무자비한 기후에 널뛰기 위해서 얼음과 불길 사이를 오가며 내던져졌고 이는 식물계의 안정성을 치명적으로 훼손했으며 먹이사슬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촉발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지구 생명 경제의 관점에서 아니 더 정확히는 생체 에너지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존 경제는 단 하나의 근본적인 통화, 즉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생체량으로 전환하는 태양 에너지에 기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행성의 전 지구적 예산입니다. 데칸 분출은 이러한 생명 경제의 일종의 거대하고 질식시키는 세금이 되었고 끊임없는 영구적 초인플레이션의 원천이었습니다. 짙은 화산자의 구름으로 인한 화산 겨울은 태양광 유입을 급격히 감소시켰고 이는 먹이사슬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 1차 생산 단계를 붕괴시켰습니다.
유황 배출로 야기된 산성비는 비옥한 토양과 광대한 바다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생산 설비를 오염시켰습니다. 견딜 수 없는 추위와 극심한 더위 시기의 반복은 생명의 시장에 참기 힘든 변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고통받은 것은 가장 큰 기업, 즉 거대한 공룡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오직 외부 환경의 안정성과 방대한 자원에 대한 꾸준한 접근성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소행성 충돌 시점에는 지구 생명 경제가 이미 가장 깊은 경기 침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약화되고 재앙적으로 균형을 잃은 세계로 우주에서 날아든 충격이 덮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장 충격이나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산을 완전하고 한순간에 초기화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붕괴였습니다. 이는 느리지만 파괴적인 화산 활동이 시작한 일을 끝장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가장 설득력 있고 지적으로 정직한 사건의 해석은 이중 타격 시나리오 혹은 이른바 퍼펙트 스톰 시나리오입니다. 공룡들과 그들의 세상은 단 한 명의 살인자가 아니라 행성 규모의 복잡한 공모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데칸 화산 활동은 생물권을 서서히 독살하고 꾸준히 약화시켜 마치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진 중증 만성 질환 환자처럼 생물권을 취약하고 극도로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생태계는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대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종 다양성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장 위태롭고 취약한 순간에 소행성 충돌이 뒤따랐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진 생명과 양립할 수 없는 치명적인 급성 외상이었습니다. 이 요인들 중 하나만으로는 아마도 그토록 전면적인 멸종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함께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며 서로의 파괴적인 힘을 몇 배로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멸종이 왜 그토록 선택적이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작위적인 종들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확고했지만 근본적으로 유연하지 못했던 전체 시스템들을 붕괴시켰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혼돈의 이중 공격에 절대적으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한 사건 속에는 깊고 때로는 비극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은 단순히 지질학적 사실이나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우연성의 강력한 상징이며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지속된 지배조차도 외부로부터 온 맹목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힘에 의해 한순간에 중단될 수 있다는 가슴 저미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새들과 포유류의 생존 또한 단순한 행운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생존 원칙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공룡들은 거대함, 위협적인 힘, 그리고 좁은 특화라는 원칙 위에 자신들의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너무 커서 무너질 수 없는 전략이었습니다. 대재앙은 사실 그 어떤 것도 무너지기에 너무 크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승리한 것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습니다. 작은 크기, 놀라운 유연성, 잡식성, 높은 신진대사율, 그리고 빠른 번식 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업의 전략이었습니다. 민첩하고 신속하며 옛 세계의 잔해 속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들의 전략이었죠. 공룡의 멸망은 단순히 하나의 위대한 왕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 철학 자체의 지각 변동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거친 힘이나 거대한 크기가 아닌 바로 적응력과 빠르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능력이 전 지구적 재앙이 불가피한 우주에서 장기적인 생존의 진정한 열쇠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에 그토록 강력했던 지배자들이 이중 공격에 맞설 수 없었다면 존재를 형성하는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취약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아찔한 시간의 여정, 즉 위대한 멸종에 서서히 사그라지는 재더미로부터 우주 저편에서 드리워진 마지막 불꽃의 장막에 이르기까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전에는 흩어져 있던 우리의 방대한 연구의 실타래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놀랍도록 완전한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리는 한때 텅 비고 격변으로 오염되었던 행성에서 완전히 새롭고 대담한 공학적 아이디어가 어떻게 싹텄는지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생물학적 기계의 후드 아래를 들여다보고 독특한 수직 자세의 사지를 가진 혁명적인 셰시, 엄청난 힘을 제공할 수 있는 폐 속에 터보차저를 장착한 초고 효율 엔진, 그리고 속이 빈 뼈로 만들어진 초경량이면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한 프레임을 철저히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거인 시대의 진정한 재정 건축가 역할을 했던 보이지 않는 미생물 군대와 만났습니다. 우리는 느리지만 냉혹한 생태 위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켜봤습니다. 꽃피는 식물의 조용한 혁명이 한때 흔들림 없던 제국에 언뜻 보기에 답은 놀랍도록 명확해 보입니다. 자연이 그들을 더 잘 설계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는 진실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공룡의 진정한 비밀은 단순히 특정 종의 성공적인 설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가 기적을 창조할 수 있도록 해준 보편적인 생물학적 플랫폼, 즉 일종의 근본적인 건축 블록을 만들어낸 데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다이노소리아 OS라는 이름의 운영체제처럼 너무나 강력하고 유연하며 확장 가능해서 거의 모든 생물학적 애플리케이션을 그 기반 위에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100톤급의 살아있는 마천루가 필요하십니까? 5층짜리 건물 높이의 신선한 잎사귀도 손쉽게 따낼 수 있는 존재 말입니다. 자, 여기 우아함과 강력함의 정수 아르젠티노사우루스가 있습니다. 빽빽한 덤불 속에서 곤충이나 작은 도마뱀을 민첩하게 사냥할 보통 닭 크기의 작고 놀랍도록 날렵한 포식자가 필요하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민첩함과 교활함의 화신 콤프소크나투스가 있습니다. 단단한 뼈 갑옷으로 덮여 뚫을 수 없는 살아있는 요새가 필요합니까?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꼬리에 강력한 뼈 곤봉을 단 존재 말입니다. 고대 세계의 살아있는 탱크 안킬로사우루스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날카로운 낫 모양 발톱과 깃털을 지녔으며 정교하고 협동적인 공격이 가능한 고지능의 무리 사냥꾼이 필요하십니까? 매복과 전략의 달인 벨로시랩터가 여기 있습니다. 거인에서 난쟁이에 이르기까지 둔중한 탱크에서부터 질주하는 경주용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놀라운 형태와 기능의 스펙트럼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들의 바탕에 동일한 천재적인 진화적 핵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진화의 거의 무한한 창의력과 실험의 자유를 제공한 특유의 해부학적 구조, 독특한 호흡기관, 그리고 특별한 신진대사 방식이 그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공룡의 경이로운 성공을 풀어낼 핵심 열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다다릅니다. 공룡의 비범함은 단순히 기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재편하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생태적 지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행성 규모의 생태계를 설계한 진정한 건축가이자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의 압도적인 거대함은 자원 과잉의 수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주변의 물리적 현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용광류 무리는 단순히 식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독특한 조경사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끊임없이 깊은 이동 경로를 개척하며 진정한 공룡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다져지고 잘 닦인 길들은 지역의 수문학을 바꾸고 식물의 확산 경로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동물 종들이 이동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광대한 지역의 식물을 먹어치우고 거대한 소화관을 통해 씨앗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옮기면서 그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식물 확산의 매개체가 되어 대륙 전체의 식생을 능동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숲이 우거진 밀림이 되는 것을 막아 개방적인 공원형 경관을 유지했으며 이는 이동하고 먹이를 찾는데 공룡 자신에게도 매우 유리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강줄기를 바꾸는 살아있는 댐의 역할을 했고 토양을 끊임없이 비옥하게 만들며 걸어다니는 천연 비료 공장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심오한 행성의 변화가 그 이후 지구의 모든 진화 과정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리 만무합니다. 이 점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그들의 지배력이 지닌 진정한 규모를 비로소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경쟁이나 진화적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적, 생태적 점령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너무나 압도적이고 포괄적이어서 1억 5천만 년 동안 다른 모든 동물군, 특히 우리의 직계조상인 포유류에게 엄격한 진화적 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중생대 내내 포유류는 이 거대한 공룡들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오소리보다 크지 않은 상대적으로 작은 몸집을 유지했고 주로 야행성 생활을 하며 깊은 굴이나 좁은 틈새에 숨어 지냈습니다. 이 엄격하게 정해진 생태적 지위를 벗어나 조금이라도 몸집을 키우거나 낮에 활동하려는 시도는 맹렬한 육식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이나 거대한 초식 공룡의 무자비한 발길질에 의해 즉시 좌절되었습니다. 공룡은 포유류가 햇빛 아래 설 자리가 전혀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배를 넘어 한 지질학적 시대 전체에 걸쳐 잠재적인 경쟁자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억압한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합적인 현상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공룡의 위대함은 그들이 지구 역사상 최초이자 어쩌면 최후로 전면적인 행성 규모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실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오고 가며 그들의 권력은 덧없기 마련입니다. 공룡은 그들 세상에 살아있는 조직이자 흔들림 없는 뼈대였으며 박동하는 혈액순환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생명체의 놀라운 능력, 대륙 전체를 재편하는 놀라운 능력, 헤아릴 수 없는 지질학적 시대에 걸쳐 방대한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완벽하고 안정적이며 포괄적인 생태계를 만들었기에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진정 우주적인 음모가 필요했습니다. 행성 내부 깊은 곳과 차가운 우주의 무한한 심연에서 동시에 가해진 파괴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들의 웅장한 유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형태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직계 후손인 새를 남겼습니다. 새들은 여전히 그 혁명적인 원시 코드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이 빈 뼈, 몸을 덮은 깃털, 그리고 공기 주머니를 갖춘 독특하고 고도로 효율적인 호흡 시스템은 지구 생명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비극적인 제국이었음을 살아 움직이며 전율하는 증거처럼 일깨워줍니다.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웅장하고 비극적이었던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었지만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짙은 먼지 장막이 마침내 서서히 걷히자 행성에는 귀청이 터질 듯한 섬뜩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대륙 전체에 울려 퍼지던 거인들의 우렁찬 발소리와 땅을 뒤흔들던 맹렬한 포효는 영원히 잠잠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텅 비고 깊이 파괴되었지만 이제는 이전의 지배자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구 생명의 긴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미노 효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공룡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대재앙은 우리 보잘것없는 조상들에게는 위대한 해방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생대 내내 포유류는 지배적인 파충류에 억압당하고 그림자 속에 갇혀 2등 시민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고 주로 야행성 생활을 하며 작은 두더지 같은 존재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진화 전략은 눈에 띄지 않고 거인들의 발에 밟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인들의 몰락은 포유류를 1억 5천만 년 동안 짓눌렀던 억압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발전을 오랫동안 옥죄었던 진화적 한계선이 사라진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포유류는 단순히 먹이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행성의 잠재적인 주인이 되어 굴과 틈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결정적인 전환점은 포유류의 폭발적이고 급격한 진화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기회가 찾아왔고 그들은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작고 미세한 박쥐부터 거대한 대왕고래에 이르는 놀라운 생명 형태의 다양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문명은 지구와 그 소행성의 치명적인 충돌이라는 사건 없이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비록 매우 멀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구에 출현하게 된 우주적, 행성적 로또의 규모를 진정으로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선사시대 거인들의 사라짐으로 인한 도미노 효과는 동물계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례 없는 세계적인 녹색 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우리는 중생대의 숲을 빽빽하고 울창한 정글로 상상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잔디 깎는 기계 역할을 했던 수만 마리의 수십 톤에 달하는 거대한 초식 공룡의 존재는 지구의 모든 식생에 엄청난 형성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용각류와 하드로사우루스 무리는 단순히 식물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조경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존재는 숲이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빽빽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현대적인 공원 지역이나 사바나와 유사한 광활한 개방 공간을 보존하고 육성했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사라짐과 함께 이러한 지속적인 생태학적 압력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주요 소비자들로부터 해방된 식물은 급격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전체, 특히 광대한 열대 지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 즉 우리가 오늘날 열대우림으로 알고 있는 유형의 빽빽하고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습한 숲이 활발하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생겨난 이 숲들은 다시 수많은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만들어냈는데 특히 복잡한 나무 캐노피의 3차원 구조에서 그러했습니다. 바로 이 새롭고 번성하는 숲에서 영장류의 급속하고 다양화된 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장류는 그들의 형태가 나무 환경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적응된 포유류 그룹입니다. 따라서 진화적 결과에 놀랍도록 명확하고 심오한 연쇄가 나타납니다. 공룡에 돌이킬 수 없는 멸종은 현대 열대 우림의 형성으로 직접 이어졌고 이러한 숲 생태계의 탄생과 번성은 우리 자신의 나무 위 조상들의 출현과 추가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쓰러진 거인들의 그림자 속에서 생명 역사의 완전히 다른 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예기치 않게 우리 자신의 출현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선사시대의 거대한 공룡의 존재는 지각의 지층과 생물학자들의 과학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인간 문명과 집단 무의식의 가장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도 여전히 감지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유목민이나 원시 농부가 일상적인 일, 즉 땅을 파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협곡을 탐험하다가 갑자기 정말 거대한 무언가와 마주칩니다. 그것은 인간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거대한 크기의 화석화된 대퇴골이거나 위협적인 뿔과 단검처럼 날카로운 이빨로 장식된 거대한 두개골일 수 있습니다. 지질학적 시간의 규모와 멸종된 생물종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이러한 현상은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켰을까요? 답은 자명했습니다. 이 웅장한 잔해는 혼돈과 원시적인 두려움의 산물인 괴물 같은 존재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황량한 광야에서 비옥한 유럽 평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륙에서 발견된 이러한 놀라운 발견물들은 신화적인 용, 위험 있는 그리핀, 외눈박이, 키클롭스, 그리고 강력한 거인에 대한 수많은 신화의 형성에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은 사자, 반은 독수리라는 널리 알려진 그리핀 신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견된 프로토케라톱스의 화석 때문에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적인 강력한 부리와 머리 주위에 인상적인 뼈깃은 사자의 몸통과 맹금류의 머리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판타지 세계에 몰입하거나 영화 스크린에서 용을 보며 심장이 뛰거나
아이들에게 미지의 괴물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오래전에 사라진 중생대 시대에 왜곡되고 신화화된 메아리에 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풍경에 대한 보이지 않는 영향 외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고대 공룡의 몸에서 자연이 연마한 뛰어난 공학 원리를 첨단 기술에 정기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형 수강류나 익룡의 골격 해부학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의 뼈 구조는 단일한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한 얇은 격벽 네트워크로 강화된 속이 빈 구조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무게로 탁월한 강도를 보장하는 완벽한 생체 공학적 솔루션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 항공우주 산업에서 가볍고 튼튼한 항공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되며 진보적인 건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에펠탑의 구조를 보면 뚜렷한 예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에펠탑의 섬세한 트러스와 견고한 보는 개념적으로 인체 대퇴골의 내부 구조를 복제한 것입니다. 인체 대퇴골 역시 인간이 출현하기 훨씬 전 우리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에게서 진화에 의해 개발된 동일한 원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용광류의 놀랍도록 긴 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의 안정성과 기능성은 복잡한 인대 시스템과 특별히 경량화된 척추뼈를 통해 보장되었는데 이는 고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캔틸레버 크레인이나 교량 구조물 건설을 위한 이상적인 이미 완성된 설계와 다름없습니다. 생체 모방학으로도 알려진 현대 생체공학은 수십억 년의 진화를 통해 자연계에서 창조된 독특한 해결책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인간 기술에 적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거대한 크기, 비행 능력, 효율적인 이동에 대한 탁월한 적응력을 지닌 공룡은 엔지니어들에게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자 수백만 년 동안 검증된 고효율 솔루션의 보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산 중 가장 놀라운 측면은 심오한 역설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대중적 이미지가 극적으로 변하여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으로 탈바꿈했다는 점입니다. 고생물학이 태동하던 19세기 선사시대 생명체의 연구가 막 시작될 무렵 공룡은 진화적 막다른 골목의 가장 선명한 예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육중하고 느릿하며 원시적인 파충류, 즉 더 발달되고 진보적인 포유류와의 경쟁에서 밀려 마땅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생물학적 발전의 한 갈래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면서 공룡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명사를 넘어 모든 낡고 뒤처지며 피할 수 없는 망각에 처한 것들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공룡 르네상스라 불리는 대규모 과학혁명은 이러한 뿌리 깊은 인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수동적인 파충류가 아니라 오히려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종종 온혈 동물로서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이 돌연 밝혀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역설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눈부신 성공의 표상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1억 5천만 년 동안 우리 행성을 지배했던 이 생명체들은 놀라운 진화적 강인함과 적응력에 뛰어난 본보기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공룡은 더 이상 먼 과거의 원시적인 괴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블록버스터 영화부터 만화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에 인기 있는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생체역학, 생리학 연구는 물론 전 지구적 기후 변화의 잠재적 결과를 탐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학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이미지는 실패자의 상징에서 논쟁의 여지 없는 승리자의 표상으로 놀라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이렇듯 신화와 공학적 혁신 그리고 과학적 재해석을 통해 이 고대 거인들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시대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연결성과 현재 속에 나타나는 과거의 예상치 못한 발현에 대해 성찰하게 하며 우리 세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생대의 거인들이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생생한 흔적은 박물관의 전시실에서도 전해 내려오는 예시이야기 속에서도 심지어 복잡한 공학 설계도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유산은 끊임없이 존재하며 숨쉬고 우리 머리 위를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말입니다. 공룡의 지배를 받았던 시대는 사실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화 계보 중 한 갈래인 깃털로 뒤덮인 작은 수각류 공룡 한 무리는 동족 대부분을 지구상에서 쓸어버린 전 지구적 대재앙을 용케 살아남았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든 종류의 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그저 아름다운 비유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 엄격하게 증명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보도 위를 분주히 오가는 참새에게 닿거나 도시 광장에서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둘기를 볼 때마다 살아있는 공룡의 후손이 실제한다는 증거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에서, 속이 비었지만 놀랍도록 튼튼한 뼈들의 독특한 구조에서, 그리고 구운 닭고기에서 발견되어 흔히 두 줄의 행복뼈라고 불리는 위시본의 존재에서, 놀랍도록 효율적인 호흡 체계에서, 말할 것도 없이 깃털로 덮인 그들의 몸에서, 이 모든 것에서 장엄했던 그들 선조의 유산이 은연중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숲을 뒤흔들던 티라노사우루스의 맹렬하고 무시무시한 포효는 이제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박새의 지적임으로 변했지만 세대를 잇는 유전적 연결고리는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행성의 역사를 다양한 지질시대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는 단지 우리에게 편리한 분류법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포유류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룡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새들의 시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를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유구한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교훈적인 통찰일 것입니다. 아무리 막강했던 제국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그저 하늘을 나는 능력을 얻을 뿐이니까요. 공룡의 역사는 언뜻 보기에 우리 현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보이는 듯합니다. 회색빛 고대의 베일에 쌓여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그리고 전 지구적 금융시장이 지배하는 세상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깊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길고 복잡한 역사는 단순히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우리 자신의 불안한 현재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공룡들은 일련의 전 지구적이고 체계적인 격변으로 파괴된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느리지만 숨막히게 조여오는 화산가스의 영향도 있었고 급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도 있었으며 마침내 우주 물체의 갑작스럽고 파괴적인 충돌까지 포함됩니다. 한때 안정적이었던 그들의 세상은 이러한 도전에 놀랍도록 취약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점점 더 인류세라고 명명하는 시대에 우리 인류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전례 없는 전 지구적 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속도로 행성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자연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으며 부끄럽게도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량 멸종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공룡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재앙의 수동적인 희생자였다는 점이죠. 반면 우리는 이 위기를 만들어내는 건축가임과 동시에 그 발전과 파괴적인 결과들을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목격하는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1억 5천만 년에 걸친 그들의 삶과 멸종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주요하고도 비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적응하거나 죽거나라는 진부한 격언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훨씬 더 깊고 미묘합니다. 공룡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과 절대적인 안정감이라는 환상 속에 도사린 위험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그들의 위대한 제국은 거대함, 엄청난 힘,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원칙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 조건에 완벽하게 흠잡을 데 없이 적응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완벽한 자연의 기계였고 그들의 생태계는 미세한 부분까지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스템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겉보기 완벽함이 그들의 치명적인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세계 질서에 너무나 깊고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기에 이 게임의 근본적인 규칙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꽃피는 식물의 등장과 확산으로 그 다음에는 전 지구적인 우주 및 기후 재앙의 파괴적인 타격으로 그들은 치명적인 대사 및 진화적 함정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강점, 즉 거대한 몸집, 엄청난 힘, 그리고 고도로 전문화된 식성은 한순간에 그들의 가장 큰 약점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커서 숨을 곳을 찾을 수 없었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장기간의 굶주림을 견딜 수 없었으며 너무 고도로 전문화되어 새로운 이용 가능한 식량원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몰락에 대한 역사는 단순히 멸종의 연대기가 아니라 가장 견고한 요새가 때로는 가장 취약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예언적인 메아리입니다. 진정한 지속 가능성은 거친 힘이나 특정하고 엄격하게 정의된 조건에 대한 절대적인 최적화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탁월한 유연성, 풍부한 다양성, 그리고 특히 비상계획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선견지명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것은 중생대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민첩한 포유류와 그들의 불운한 동족, 즉 현대 조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극도로 광범위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씨앗과 곤충부터 썩은 고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굴, 좁은 바위 틈, 속이 빈 나무 구멍 등 어디에서든 은신처를 찾을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몸집과 높은 신진대사율은 거인들이 지배하던 세상이 무너진 후 남은 작은 조각들로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놀랍도록 빛나는 전략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수많은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엄청나게 효과적인 생존 전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룡들이 안정적이고 완전히 예측 가능한 세상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살아남은 존재들은 현명하게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선사시대 세계의 거대하고 둔한 기업들이 붕괴하는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생물학적 스타트업과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우리의 전 지구적 문명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공급망, 몇몇 전략적으로 중요한 에너지원에 대한 치명적인 의존성, 단일 작물 농업의 지배 등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 없는 최적화의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사시대 공룡들처럼 현재 우리 삶의 조건에 완벽하게 적응된 놀랍도록 복잡하고 고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경로가 우리를 엄청나게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와 매우 흡사해졌습니다. 거대하고 강력하며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자신의 완전한 무적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포식자 말입니다. 하지만 기후, 농작물 수확량,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같은 핵심 연결고리 중 하나라도 갑자기 고장난다면 우리의 정교하게 구축된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공룡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시스템도 전문화의 극단에 도달하여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일반적으로 항상 예상치 못하게 닥쳐오는 체계적인 격변 앞에서 필연적으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명백히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논의를 이토록 암울하고 비관적인 어조로 마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룡의 역사는 위대한 생명체의 멸망을 그린 깊은 비극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갱신과 부활을 담은 웅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끝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린 대재앙은 완전히 새로운 배우들이 등장하고 신선한 진화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무대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거의 완전한 절멸이라는 위협에 직면한 생명은 역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발전의 길을 찾아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궁극적으로 지능적인 생명이 출현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위대하고 멈출 수 없는 맥박입니다. 시대는 서로를 바꾸고
온 세상이 탄생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정복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서의 생명 그 자체는 끈질기게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가면서 더욱 복잡하고 놀랍도록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도 가장 깊고 겸허하며 동시에 가장 고무적인 결말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1억 5천만 년간 이어진 공룡의 절대적인 지배는 우리에게 영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45억 년에 달하는 우리 행성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그것은 광대하고 무한한 진화의 책에 담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역사인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이 특정 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몇 개의 짧은 문장에 불과합니다. 공룡의 역사는 인간의 오만에 대한 강력한 백신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행성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며 더욱이 모든 창조물의 정점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연의 수많은 실험 중 하나일 뿐이며 연약하고 취약한 세상의 일시적인 관리자로서 자신의 과거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가능한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놀라운 선물, 즉 이성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웅장한 책의 다음 장이 어떤 모습일지는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운석과 화산 폭발의 맹목적이고 우연한 유희가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